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자란 백신을 미리 받은 뒤 나중에 갚는 식의 백신 스와프가 이번 회담에서 체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 2025년까지 재건축, 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임대와 분양 물량을 섞는 소셜믹스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의 실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한동안 실적 호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수가 시장 개설 이후 25년 만에 1,500개 사를 돌파했습니다. 기술특례제도의 선진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통한 상장 경로 다변화가 코스닥 시장의 성장세를 이끈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과 반도체 관련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로 꼽히는데 정부는 막판 전략 다듬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분야 협력 강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1일로 다가오면서 주요 의제를 놓고 막판 전략 다듬기에 들어간 겁니다. 양국 간의 보건 방역, 군군만 협력 등 당면 현안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협력 여지가 큰 미래 지향적인 핵심 분야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만드는 데 대해서 오늘 집중 논의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백신 협력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백신 물량을 미국으로부터 앞당겨 공급받고 하반기에 되갚는 방식, 이른바 백신 스와프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 왔습니다. 또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에서 미국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기업 간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백신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 삼성과 SK 등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 주요 경영진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져 대미 투자 등 경제협력 분야 논의도 관심입니다. 백신 협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반도체와 배터리 협력은 미국이 요청하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에 우리가 협력하는 차원입니다. 국내 4대 그룹은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40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신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어떻게 진전시키고 가속화시킬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실내 건축과 미장 같이 일부 공사만을 담당하는 업체를 전문 건설 업체라고 부릅니다. 올해부터 종합 건설과 전문 건설의 업무 분야 구분이 사라지게 됐는데 이로 인해 전문 건설 업계가 일감 부족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관련 협회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업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중앙회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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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협회 경기도에 소속 건설사들이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시위가 한창입니다. 올해부터 건설 업역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건설사들은 종합건설사에게 일감을 모두 빼앗길 처지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지금 현재 입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의 공사 수주 실적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약 현재 3월까지만 해도 35% 이상을 전문업체의 실적이 종합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 업역 규제는 공정 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40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법 개정 당시 전문건설업계는 업역 규제가 종합건설업계 하도급 공사만 맞게 해 가불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종합건설사로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전문건설업계는 예상보다 큰 피해를 호소하며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종합건설업 진출 장벽이 여전히 높은 데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 분야 일감만 빼앗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전문건설협회 시도에는 전문건설협회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산법 개정안 철회를 한 목소리도 촉구해도 정부가 들어줄지 모르는데 협회가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회를 해달라. 그 강력하게 또 같이 실제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전국 전문건설협회 각 시군의 협회들이 화합을 해서 뭉쳐가지고 건설본부를 가야지 경기도에가 중앙에 와서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같은 식구끼리. 저희들도 국토교통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달에 그 우선 발주 세부 기준을 개정을 했는데 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공제조합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의혹이 지난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는 공제조합 경영 혁신 방안을 담은 건산법 개정안을 두고 공제조합과 내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한 상황에서 국내 진단키트 업계의 전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활용 가치가 낮아질 거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에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면서 성장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 기획 보도, 기로에선 K-방역 수출, 김선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한 지난해 국내 체외 진단기기 업체들의 성장세는 파죽지세였습니다. 분자 진단 기술을 접목한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누린 겁니다.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시젠을 필두로 수젠텍, 바이오니아, 랩지노믹스 등 국내 주요 진단 키트 업체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경험하지 못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시젠은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한 1,93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랩지노믹스는 영업이익 15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바이오니아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매출액 1조 6,861억 원을 올린 SD바이오센서는 코스닥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장외 시장에서 몸값이 10조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점차적으로 상승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국가가 하나둘 나오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진단키트 수출 금액은 1억 4,984만 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12월 대비 절반 이상 줄었고 지난해 4월보다도 4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각국 진단키트 업체들이 제품 개발에 나서면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성장세가 정점을 지나는 과정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 등 개발도상국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판매 호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2분기 이후 하반기까지 많은 나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집단 검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변이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늘어도 하반기 북반구의 계절 인플루엔자 시기가 도래하면 코로나19인지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키트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코로나에 의한 감기냐 인플루엔자에 의한 감기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판정하는 진단키트 시장이 또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백신 보급과 접종이 확대되면서 K방역 수출 주역이었던 진단키트 업체들이 정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코로나에만 의존한 매출 전략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상화에 나서면서 그 여파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넘어 비서울 수도권에까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고민하던 단지가 최근에 분위기를 타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4개 단지 7,800여 가구로 이루어진 분당 시범 아파트. 분당 신도시의 대표적인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 알려졌지만 최근 재건축 추진이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당의 시범아파트 4곳이 하나의 대단지로 조성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서울 재건축 주요 단지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지난주 서울 전체 아파트에서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률은 일반 단지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분당 등 1기 신도시로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쪽 아파트 얘기 많이 나오죠.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연한 30년이 되는 단지는 2026년까지 28만 호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리모델링은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징적인 의미 분명히 있겠죠. 분당 쪽에 한 개 시범단지가 재건축 승인을 받게 되면 동력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기 집값 상승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 도심주택 부족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반면에는 그동안에 이제 막혀있던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 어떤 사업의 탄력을 좀 받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심 내 어떤 공급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어떤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널뛰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 노형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우선 평가지표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일부 단지가 오세훈표 재건축으로 기대감이 가득하지만 막상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분위기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공공성 강화와 소셜 믹스가 전제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제동이 걸린 건데 규제는 풀지 않고 또다시 공공이란 키워드를 꺼내들자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 기자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 민간 재건축 활성화, 스피드한 주택 공급을 외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서울 시민의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숙소로 지어진 이후 일반 분양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38평부터 66평까지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용적률도 낮아서 재건축을 통해서 변화의 여지도 크고 사업성도 크다고 평가받는 곳인데요. 재건축 사업이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전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재건축의 물꼬를 틀 상징적인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세부 계획 내용을 보고 반전됐습니다.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를 잘못했다 이런 감이 누구나 다 주민들이 공동감을 느낀 겁니다. 1인 청년주택하고 독거노인주택으로 해서 한 14평방보다 작은 평형이 큰 도로변에 15층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규모 있는 좀 큰 평형을 졌으면 하는 게 주민들 제일 첫째 문제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는 1, 2인 가구를 위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고 특히 청년과 노인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동배치까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동안에 임대와 분양 물량을 섞는 이른바 소셜 믹스도 명시됐고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도로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최근 건축 심의를 통과한 성북구 도남 6구역, 그리고 지난해 6월 통과한 동작구 흑석 11구역 건축계획안과 일맥상통합니다. 오 시장 취임 이후에도 서울시 정비계획과 주택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송파구 전세 비중을 보면 자녀를 둔 3, 4인 가구 수요가 더 많다며 과거 오세훈 시장이 넓은 평형의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에 나섰던 것처럼 수요에 알맞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해서는 재건축에 이게 뭐 할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리모델링도 검토해보자. 안전진단도 일시 보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아파트들은 차일피일 규제 완화 시기를 미루는 오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큽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만성적 주차난이 반복되고 물을 틀면 녹물이 쏟아지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 재건축 진행을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3년 넘게 서울시의 정비계획안이 발목 잡혀 있는 잠실주공 5단지는 또다시 서울시가 건축 심의를 반려했고
음마 아파트 역시 소셜 믹스를 고려한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으라는 보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기대감이 지금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6일 날 이미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정비계획을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 국제설계 공모도 서울시에서 업체를 자기들이 직접 선정을 했어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결정을 했으면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직도 몇 년 동안 붙들고 있어요. 뭐 동네 슈퍼마켓이 아닙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집값이 과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오 시장도 알고 있지 않냐며 시장이 안정되길 기다리다간 주택 공급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은 공공성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공공성을 더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과도한 추가 부담금으로 인해서 공급을 오히려 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 조합과 윈윈하는 전략으로 정책을 세워야지만이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오 시장이 규제 기조를 이어간다면 집단 시위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기조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속도가 후퇴한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남은 임기가 1년인 만큼 얼마나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재건축 활성화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취임 초만 해도 재건축 규제 완화로 스피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제약을 많이 둔다라고 한다면 태세 전환에 나선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 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란 기조는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재도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의 92%가 예정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항하고 있다고요? 시장이 평가하는 거랑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공약으로 밝혔던 일주일 내로 풀겠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였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성에 안 차는 재건축 단지가 있겠지만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대형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고 또 재건축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오 시장이 취임 한 달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오 시장은 재선이라는 전제 아래 연간 4만 8천 가구씩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이 자리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겠다고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대규모 단지 몇 곳을 빼고 규제 완화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건데 오 시장은 오늘 이 서울시 조직 개편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좀 눈에 띕니까? 핵심은 주택건축본부가 주택정책실로 격상한 것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들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를 일원화하고 통합시켜서 재건축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 정책이었던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폐지하고 신설한 균형발전본부로 흡수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시 의회가 이 조직 개편안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줘야지만 이 조직 개편을 할 수가 있는데 시의회 쪽에서는 오 시장의 구상과 반대로 도시재생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자신의 의지대로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재건축 관련 행정 조직을 일원화하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오 시장이 규제 완화책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내용은 어떤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오 시장의 발언을 주목해 보면 먼저 재개발 관련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 시장은 2015년 이후 신규 구역 지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친 억제 위주의 정책이 그동안 펼쳐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과거 오 시장의 뉴타운 정책도 거론한 만큼 새 구역 지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그리고 재건축 지구 단위 계획 중에서는 여의도가 가장 유력합니다. 현재 주민 열람 바로 전 단계인 교통 영향 평가에 들어갔고 주민들 의견 협의 과정에서 일부 단지 통합 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는데요. 다만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 역시 소셜 믹스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과 같은 공공성 강화 기조에 대한 논란도 전망됩니다. 네, 서울시를 출입하는 부동산부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일시적이다, 그렇지 않다. 요즘 이 논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미 정부 당국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하이투자증권 조익재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닐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 어떤 지표를 바탕으로 이렇게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실 인플레이션을 뭐 전년동월비로 보냐 전월비로 보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예. 사실 작년 3월, 4월, 5월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충격이 워낙에 컸고 그것 때문에 이 기저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전년동월비 기준으로는 아마 2분기에 이제 인플레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좀 하반기는 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좀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전월비, 전달 대비가 인플레 수치가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인플레가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플레가 어디에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미국의 코로나가 워낙에 빠른 속도로 감염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이제 서비스 소비 활동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 서비스하고 관련된 고용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사실 그냥 무조건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 물가 상승이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늘기보다는 공급 쪽의 문제다. 이 뭐 유가나 작황 부진 같은 이런 시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뭐 일부 쇼티지에서 비롯된 그런 이제 가격 상승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을 하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작년에 코로나가 워낙에 이제 많이 터진 그 효과 때문에 예. 사실은 투자를 좀 이제 평균적인 어떤 수준에 비해서 투자를 안 한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이 인플레가 공급 측면에서 왔느냐 아니면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에서 왔느냐라는 걸 판단할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많은 부분의 수요가 다시 개선되고 있는 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인플레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좀 수요가 견인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지 공급 차질 쪽에서 발생한 인플레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그런 수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앞서 이제 전문위원께서 인건비 상승의 어떤 문제점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국의 이 금리 정상화, 테이퍼링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분명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뭐 아직도 굉장히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이제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임금 부분을 걱정하는 이유는 이 정부가 미국 정부가 이제 실질적 그 수당을 이제 계속 지불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고용 회복이 방해를 받을 정도로 크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일부 기업들이 이미 임금 인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금이 계속해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6월 FOMC에서 약간의 어떤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입장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하이투자증권 조익재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올해로 지주사 전환 3년 차에 접어든 우리 금융지주. 여전히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는 금융지주사라는 점이 약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M&A를 강조해왔던 손태승 회장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연초 후 주가 상승률은 14.1%.
같은 기간 코스피보다 4%포인트가량 앞서지만 KB와 신한, 하나금융 등 다른 지주사들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손태승 회장과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고 또 올해는 분기 최대 실적까지 거뒀지만 여전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은행에 편중돼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쉬운 점으로 거론됩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조금 미비돼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리고 지금 사실 매물도 없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을 강화해야 돼요. 물론 자회사 출자 여력은 충분합니다. 우리금융의 이중 레버리지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2%로 타 금융지주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낮습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 역시 연내 금융당국의 내부 등급법이 승인되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증권사 매물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 회장 임기가 2023년 3월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적합한 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삼성과 유안타증권 등이 잠재 매물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지난해부터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면서 매각설이 잠잠해진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 DLF, 라임 관련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 역시 부담 요인입니다. 지주사로 전환한 지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손태승호.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M&A라는 남아있는 과제가 기업 가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이달 들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최근 한 달 새 2천만 원이나 급락을 했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석 달 만에 중단한 데 이어서 간밤엔 보유했던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에 나설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때는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40%대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의 위상 악화가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당국의 규제 움직임을 부추기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밸류에 대한 부재론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금이 몰리면 많은 규제 당국자 입장이라든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자꾸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시장으로 이렇게 이동될 때는 질적인 측면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투기냐 했을 때 투기 쪽이다. 그러면 규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각국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는 앞다퉈 자국의 디지털 화폐, 즉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 가상화폐 시장이 점차 도태되는 게 아니냐,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CBDC의 경우 민간의 가상화폐를 편입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인민은행이 이제 주도하는 이 CBDC 자체는 완결성 측면에서 내지는 속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좋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퍼블릭을 택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퍼블릭을 택하게 되면요. 이제 속된 말로 쪽수라는 얘기를 쓰는데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가. 큰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보다 한 2, 3년 늦췄는데 더 빨리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결국 각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이 개발한 디지털 코인을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이때야말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겠죠. 활용 가치가 높고 기술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코인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지혜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부터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기존 상호금융권에서 전체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시중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행정 지도에 나섰습니다. 일승과 CNC 인터내셔널이 오늘 신규 상장하면서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수가 개설 이후 25년 만에 1,500개 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기업 수는 2007년 10월 1,000개를 넘어선 이후 13년 7개월 동안 944개가 신규 상장되고 4,405개가 상장 폐지되면서 이번에 1,500개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고용률이 4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고용률은 58.6%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4분기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호조에 기업들이 달러 대금을 확보하면서 지난달 거주자 외화 예금이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948억 3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21억 3천만 달러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은 휴가에서 돌아온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셨어요? 네, 코로나만 없었다면 멀지 않은 해외라도 다녀오고 싶었는데 네. 집에서 정말 푹 쉬었습니다. 네. 여행 좋아하시죠? 그럼요. 못 가서 아쉽죠, 지금. 네, 저희처럼 여행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여행주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 여행주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고 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대한항공을 비롯해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여행 관련 종목 대부분 이렇게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여행, 항공 이런 관련주들 흐름만 보면 뭐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실제로 백신을 맞은 여행객들에게 문을 여는 관광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죠. 예. 어딘지 혹시 아시겠나요? 그리스네요.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는 현재 시간 15일 한국과 미국, 또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해 53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빗장을 풀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나 백신 접종 확인서를 미리 제출을 하면 입국 뒤 열흘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관광객들은 마냥 신이 난 모습이고 호텔과 주요 박물관들도 정상적으로 문을 열어 도시가 활기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탈리아도 16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는 한국, 미국, EU 등의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뭐 오늘 영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권 국가에서 빗장을 먼저 좀 여는 모습인데 잘하면 뭐 저희도 여름 끝자락쯤에는 좀 여름 휴가를 네. 유럽에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이렇게 대한항공 주주들도 오늘 힘이 날 건데요. 예. 저희가 유상증자 이슈 당시 대한항공 46알이란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도 다뤘었는데 예.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도 기분 좋은 하루를 아마 보내고 계실 겁니다. 네. 당시 유상증자 물량이 굉장히 커서 주가 이석을 우려하셨던 분들 많았는데요. 신주 물량이 풀린 게 지난 3월 24일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후 주가를 보면 15%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오늘은 드디어 3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 당시 저희가 대한항공 다룰 때 주가가 한 2만 원 중반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3만 원을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일단 코로나라는 게 워낙 또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다 하면 우려가 따라오는 게 당연할 것 같거든요. 네,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작용을 했지만요. 예. 실적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1분기 매출액은 1조 8천억 원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1,01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당초 증권사들은 영업이익이 한 77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무려 30% 넘게 잘 나온 겁니다. 뭐 지난번 이제 실적 얘기를 할 때 화물 성적이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한항공의 실적을 말씀드릴 때 빠질 수 없는 게 화물이죠. 예. 네, 여객의 빈자리를 화물이 채웠습니다. 화물 매출액이 무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109%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 다루는 H&M 펜오션도 그렇고 지금 뭐 해상, 육로, 항공 할 것 없이 화물 네, 대란입니다. 맞습니다. 네,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운임도 급등을 하고 있죠. 예. 화물 수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올랐고 운임은 이에 따라 6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유가는 반등을 하긴 했는데 연료 소모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감해서 오히려 유류비는 44%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금 뭐 정리하면 수요는 늘고 운임도 오르고 있고 유류비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도 이런 호황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에도 화물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모멘텀은 축소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딱 여객 수요가 좀 돌아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객 수요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네, 올해 말부터 점차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에 대규모 유상 증자를 단행을 했었잖아요. 예. 금융부채를 지난해 말 대비 1조 5천억 원 감축하는 등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까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유진투자증권과 SK증권은 최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백신 접종률이 하루빨리 높아져서 여객 수요도 또 활발하게 또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박 기자가 휴가 떠난 일주일 동안 시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공매도 우려도 있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작용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급등한 종목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보실까요? 예. 지금 보면은 뭐 바이오나 우선주를 제외하고 보면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이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이 캐리소프트가 낯이 익는 게 저희가 공모주 얘기할 때 항상 나왔던 종목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흔히 이제 공모주 수익률 얘기할 때 현재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종목의 거의 대표 주자로 소개되던 종목이죠. 예. 지난 2019년 10월 말 상장했던 캐리소프트는 보시다시피 상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내려앉았고 이후 줄곧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었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주가가 7,000원 선 초반에서 거래가 됐는데 최근엔 2만 원을 넘기며 한 달 새 주가가 무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뭐 제가 캐리소프트가 뭐 어린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라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정확히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한 달 만에 급하게 오른 겁니까? 네, 먼저 영상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여주시죠. 네,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혹시 예. 보신 적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찾아본 적은 없는데 네. 뭐 제 주변에 이제 조카가 있는 친구들 보면 맞습니다. 다 알더라고요, 이걸. 네,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캐리소프트는 지난 3월 말 중국 빅챈스와 콘텐츠 배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빅챈스는 중국 전 지역 80%에 달하는 IPTV 사업자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입니다. 이 빅챈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캐리와 친구들을 중국 전역 IPTV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또 중국 시장을 선점한다 이런 이슈에 또 오른 겁니까? 네, 맞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요. 아기상어 동요도 혹시 아시죠? 뚜루루뚜루. 네, 이거.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여주시죠. 네, 스마트 스터디가 세계 최대 규모 키즈 엔터테인먼트사인 니켈로디언과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베이비 샤크 빅쇼를 전 세계로 확대 방영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삼성 출판사의 주가도 5% 이상 올랐습니다. 예. 네, 스마트 스터디는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아서 2대 주주인 삼성 출판사의 주가가 오늘 힘을 받은 겁니다. 최근 이렇게 보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정말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또 캐리소프트 측은 향후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으니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이달 수급을 한번 보면 캐리소프트와 삼성 출판사 모두 개인만 자금을 넣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변동성 장세로 힘들어하고 계신 요즘일 텐데요. 이렇게 성장성을 또 담보받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대륙의 카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대륙하면 중국이죠. 그렇죠.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렇죠. 타이타닉
한 98년도 그쯤 개봉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몇 살이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타이타닉. 어쨌든 그 명대사 잭 뭐 이런 명대사가 좀 잘 기억 안 해요. 네, 나는데요. 어쨌든 그 타이타닉 영화는 실제 그 영국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던 사고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제는 중국에서 타이타닉호를 볼 수 있다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나이가 공개될까 봐 몇 살에 봤는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타이타닉의 복사본이 나왔다고요? 네,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중국 스촨성에 짝퉁 타이타닉호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1,753억 원 정도를 들여서 호화로운 선실 내부와 뭐 풀장, 심지어는 문 손잡이까지 모든 것을 좀 본따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1박의 숙박을 한 35만 원이면 할 수 있고 또 5성급 크루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앵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까지 따라 만들 줄은 몰랐는데 설마 이래놓고 뭐 타이타닉은 뭐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하면 정말 욕을 먹을 테죠.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국은 명품 백이나 또 시계에서 이렇게 짝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단위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를 실제로 옮겨오는 짝퉁도 좀 등장을 했는데요.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중국 한저우의 텐두청이라는 이런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파리를 복제한 마을이라서 이렇게 중국의 에펠탑을 세워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또 위난성에는 가짜 애플 스토어가 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 스토어와 똑같이 꾸며져 있는데 잘 보시면 저기 애플 스토어의 철자가 좀 다릅니다. 네, 이렇게 그러네요. 좀 매장의 구성이나 뭐 상징, 색상 등을 똑같이 구현해내서 흉내를 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중국은 뭐 다른 나라의 문화 역사를 뭐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뭐 그렇게 좀 가져가는 그런 걸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중국산을 한국산이라고 위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봐도 한국산 같이 달콤한 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중국산 감이 담긴 과일 상자인데 이렇게 태국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좀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산보다 한국산의 이미지가 좋은데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위장할 경우에 이미지 하락이나 농가 수출 감소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과일 상자에 작은 글씨로 중국산이란 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망을 좀 피해가고 있다고 하죠. 또 중국의 무무소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여기에는 뭐 한국에서 왔어요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산인 것처럼 이렇게 해외에서 사업을 벌여왔는데 베트남에도 이런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제품의 99.3%가 중국산이었고 한국산 제품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 브랜드가 뭐 돈이 되다 보니까 짝퉁이 자꾸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은 이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먹칠이 되고 한국 기업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참이슬이 참일슬로 팔리고 너구리가 너구리로 팔리고 네. 또 포카칩이 포커칩으로 팔리면서 점 하나만 찍어서 짝퉁을 만들어내는 쉽게 만드네요. 예, 중국의 기술이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아예 그 한국 브랜드를 미리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해서 이제 해당 기업에게 사용료나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표 브로커라고 하는데 이 브로커의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이 총 326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또 한국의 인재들 좀 빼가는 상황인 거 저희 플러스 픽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인력 유출에 좀 대비를 하고 짝퉁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협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입으면 인생샷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인생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최고로 잘 나온 사실 인생샷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옷을 입으면 인생샷 나오기가 굉장히 쉽다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죠. 네이버에 이지호 기자 이렇게 치면은 이지호 기자의 인생샷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입으면 인생샷이요. 네. 뭐 배 나온 아저씨도 입어도 상관이 없나 봅니다. 뭐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 어디입니까? 앵커가 배 나온 아저씨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저도 배를 자꾸 쳐다보게 네. 되네요. 네. 나왔습니다. 네, 바로 코닥인데요. 코닥하면 사실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뭐 카메라나 필름 회사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사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패션 브랜드로 론칭했는데 이름하여 바로 코닥 어페럴입니다. 론칭 첫 해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기존 목표 매출 1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16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코닥이 패션을 한다는 건 몰랐네요. 어떤 옷을 만들길래 이렇다는 거죠? 일단 지난해에는 무채색이 좀 패션업계에서 지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노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그런 원색, 다양한 컬러감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위험한 실험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다양한 컬러 전략이 Z세대에게 사진이 잘 나오는 옷으로 각인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원색적이다고 하면은 제가 입으면 뭐 다른 의미의 인생샷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코닥이 국내에서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다라고 앞서 이 기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닥은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필름과 카메라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라이선스만 가져와서 코닥이 패션 브랜드가 된 건데요. 네. 일례로 길 가다가 다큐멘터리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옷 그려진 옷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코스닥 상장사 더네이처 홀딩스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패션 브랜드화한 건데요. 여기 뭐 나오는 것처럼 코닥이나 MLB, 디스커버리, 뭐 CNN 같은 경우도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업체인데 코닥에서 라이선스를 빌려왔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본사에 수수료를 내고 라이선스를 빌려오는 방식인데요. 본사의 수수료는 한 대략 3에서 5% 수준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라이선스 브랜드가 모 브랜드의 로열티만 많이 지급하고 패션 사업에 대한 뭐 성찰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지만 국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글로벌 브랜드를 패션의 영역으로 이끌었다는 점은 큰 잠재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김부선의 배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요즘 뉴스에서 김부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연예인 김부선 씨 얘기는 아닙니다. 예. 김부선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노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당초 서울, 강남을 거쳐서 하남까지 이어지기로 했지만 이게 이름처럼 김포와 부천선으로 국한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배신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김포 쪽 사시는 분들 반발이 상당했죠. 네, 맞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안했던 원안은 이렇게 김포 한강을 출발해서 부천을 거쳐 서울 삼성역, 하남 교산까지 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연결되는 것으로 됐는데 당연히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정부가 이 노선을 서울 여의도와 또 용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여의도와 용선이면 뭐 주요 도심을 거쳐가는 노선이긴 한데 네. 정말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GTX D 노선이 사진이 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게 되면 B 노선이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와 용산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여기에 통근 대상 지역이 서울 강서구와 마포구, 영등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원안대로도 아니고 또 반쪽짜리도 안 되는 대안이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로 결국 진입하게 되는데 왜 반쪽짜리도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일단 원안은 서울 삼성역을 거쳐 하남으로 가는 그런 게 원안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에서 내려서 다시 9호선을 갈아타야 되기 때문인데 또 김포시는 최근에 한강 신도시까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교통수단은 1량짜리 골드라인과 올림픽대로 교통망이 전부인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불편도 불편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집값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실제로 교통호재에 따라서 집값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5월 둘째 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경기 시흥시고 그다음에 의왕시도 좀 많이 올랐는데 모두 신규 철도 노선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김부선 논란인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올해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또 이에 따른 실망 매물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4월 산업 생산을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가 대체로 양호하게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78%, 선전 종합지수는 1.74% 올랐고 창업한 지수 역시 2.6% 상승했습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를 발표했는데요. 4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9.8% 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4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7.7%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 예상에 못 미쳤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비재 부문이 2% 넘게 뛰면서 오늘장 상승을 이끌었고 이 밖에 기술주와 헬스케어 섹터도 1%가량 올랐습니다. 한편 이날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1,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소식입니다. 오늘 논란의 중심이 된 머스크와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1시간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최근 어지러운 행보로 논란에 휩싸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매매 여부를 두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새벽에 한 트위터 사용자가 올린 테슬라가 다음 분기에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 있다라는 글에 수긍하는 듯한 답변을 달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논란이 가중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머스크는 해명에 나섰는데요. 머스크는 의혹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밝힌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전혀 팔지 않았다라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이 소식에 원화 기준 5천만 원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은 현재 10%가량 반등해 5,5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파격적인 권고를 내놨었는데요. 이에 대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CDC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밖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발표 직전에 백악관에 알릴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CDC는 정치적 개입을 막고 오로지 과학과 자료에 의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지침을 변경하면서 세간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삼성전자의 분기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금 총액 2조 4,5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 F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개설 25년 만에 상장 기업 수가 1,500개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007년 1,000개사에 도달한 후 13년 7개월 만이고 미국 나스닥과 캐나다 TSX에 이어 세계 신시장 세 번째 규모입니다. 네, 앞으로 혁신적인 상장제도 덕분에 2,000개사에 도달하는 시간은 더 짧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이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 기업들의 요람이 되길 바라면서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오로 만드는 새로운 라이프